안녕하세요. 위기관리TV 최웅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한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K기업 서바이벌 플랜 관련된 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ESG 경영을 집중 조명하는 무쿠지를 발간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쿠지라고 하면 무쿠는 잡지를 뜻하는 매거진, 책을 뜻하는 북이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영어권에서는 이 말 대신에 매거북 또는 북커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해당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직원과 주주와 고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는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ESG 이슈에 소홀한 기업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부품 소재를 납품할 때도 ESG를 따집니다. ESG가 경영계의 화두로 급부상했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무크를 통해 ESG를 다루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크의 시작은 자가진단입니다. 예, 아니요. 이루어진 질문에 차근차근 답하다 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수십 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SG 아카데미는 실무자를 위한 10가지 팁을 구성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부터 투자자의 질문에 답하는 요령까지 주요 기업에서 ESG 실무를 오랜 기간 담당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압축했습니다. 이어서 ESG 개념과 동향,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면 관심 있게 볼 글로벌 큰손들이 ESG 투자 원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ESG 실무자를 위한 10가지 실전 팁과 관련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업종의 ESG 트렌드를 읽어라. ESG는 들여다볼수록 범위가 없는 시험 같다. 탄소 배출 감축부터 노사관계, 주주권리 보장까지 공부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떤 활동으로 우리 회사의 ESG 등급을 끌어올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 ESG 트렌드를 파악하고 중요 순위를 매겨봐야 한다. 평가사들이 제공하는 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우리 회사의 ESG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큰 ESG 영역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을 뽑기 위해 대상 범위를 선정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매겨 어떤 것부터 차례대로 해 나갈지에 대해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관리 측면에서 지난 강좌 시간에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ESG 핵심 전력이 나왔다면 그럼 이젠 발로 뛸 차례다. C레벨 경영진을 만나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ESG 정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물론 유관부서 팀원들과 소통하며 ESG 활동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원분들과 많이 만나고 또 관련된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통해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조언을 듣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ESG 경영의 기본이다. 우리 회사의 ESG 성과와 전략을 뒷대성하는 보고서라고 보면 된다. ESG 평가기관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사의 ESG 경영 점수를 파악한다.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게 ESG 경영의 출발점인 이유다. 결국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타사 보고서를 참고하고 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볼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내용을 담는다. 이슈 선별과 우선순위까지 정리가 되면 자연스러운 전달을 위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해당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200여 개 글로벌 ESG 평가사는 매년 또는 분기마다 기업의 점수와 등급을 발표한다. 성적표가 나오면 기대보다 저조한 점수에 실망하기도 한다. ESG 점수가 낮으면 그만큼 투자받을 기회도 줄어든다. 하지만 평가 과정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 왜 이런 점수를 받게 됐는지 궁금하고 때론 막막하다. 그럴 때는 평가사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모범답안으로 삼는 것이 좋다. 평가사들이 제시하는 모범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 질문을 분석하면 우리 회사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매번 바뀌는 기준과 평가 비중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결국은 원칙에 충실한 것이 최선이다라는 얘기고요. ESG 평가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답을 하고 매년 이제 달라지는 기준을 체크해서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는 약점이 있다. 특히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ESG 분야에선 더욱 그렇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는 실무자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와 수치를 보고서에 담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투자자와 평가자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지 않는다고 흠결이 감춰지는 게 아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고서 내용들을 위장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 경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장점만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도 알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담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회사 내부 구성원은 실무자만큼 ESG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ESG 경영의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ESG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다른 부서와 잘 소통해야 한다. ESG 경영은 보고서를 잘 쓴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ESG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전담부서 실무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부터가 들 수 있다. 과거부터 적용해왔던 목표와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설득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실무자의 소통 역량에 달려있다. 네, 결국은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설득 능력의 중요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은 경영진으로부터 설득하고 또 유관부서와 협업에는
ESG 활동이 미래에 돈이 되는 투자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설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결국은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향후 ESG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 동력으로 보여집니다. 자, 7번째. 우리 회사의 ESG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데이터 축적이 필수다. 앞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이어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ESG 담당자라면 하루에도 사내외 수많은 연락을 받는다. ESG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외 사업장의 연간 대기 오염 배출량까지 구체적인 질문이 하루에 수십 개씩 쏟아진다. 이 중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과연 투자자다. 이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목표로 잡고 데이터를 수집하기보다 수시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ESG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를 다양한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투자자들의 예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의 일환으로 평상시에 수시로 유용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숫자로 표현되기는 어렵지만 숫자화해서 뭔가 지표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활동 자체가 ESG를 높이는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슈퍼맨 팀원 어떻게 뽑나요? 네, 타이틀이 재미있습니다. 실무자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 부족이다. 회사 현상을 꿰고 있는 내부 직원을 담당자로 끌어모으자. 균형 잡힌 사고와 소통 역량을 갖췄는지 잘 살펴야 한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담부서를 꾸리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전담부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ESG 경영을 어떻게 실천할지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당장팀을 꾸려야 할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회사 내에서 ESG 업무를 해본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회사 밖으로 눈을 돌려도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네, ESG에 대한 외부 전문가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회사 내에서도 관련 업무를 해본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선은 외부 전문가의 어떤 영입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팀을 꾸리는 것을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 내에 생활을 하면서 각 팀원 간에 원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문가 채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9번째, 외부 전문가의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ESG 경영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는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문을 통한 역량의 내재화다. ESG 실무를 맡게 되면 막막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ESG와 관련된 이슈가 많은 데다 시시각각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이다. ESG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뉴스를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회사는 늘 내가 아는 수준 이상을 요구한다. ESG 트렌드 파악에 추가로 회사의 ESG 전략 수립과 실천 방안까지 주문하는 것이 보통이다. 과외 선생님이 절실해지는 순간이다. 고민 끝에 찾게 되는 곳이 외부 컨설팅 업체다. 잘만 활용하면 조직의 ESG 역량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컨설팅을 활용해서 컨설팅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ESG의 핵심은 결국 진정성 있는 실천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관성 있게 핵심 산업을 전개하고 이것이 ESG 방향과 일치해야 외부 이해관계자와 평가사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중적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활용하라. 또 경영진과의 소통을 수시로 하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영진과의 소통에 관련하여 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같은 프로젝트를 ESG 조직이 주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핵심 사업에 ESG 경영 원칙을 적용하고 캐시카우 사업이라도 ESG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는 결정은 결국 C레벨의 영역이다. ESG 조직이 힘을 가지려면 최고 경영진과 수시로 소통해야 한다. ESG의 중요성, 투자자의 트렌드, 우리 회사의 강점, 약점 등을 경영진에게 스스로 주지시켜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경영진과의 소통의 중요성까지 해서 10가지 전체 ESG 관련하여 실무자 실천을 위한 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ESG 인베스트먼트, ESG 안 하면 투자 못해, 자본시장 지각 변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 자본주의 대전환에 대해서 좀 측에 관한 내용들을 토론할 때 해당되는 내용들은 계속 중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경에서 이번에 발간한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이 K기업 서바이벌 플랜 관련된 책에서도 자본시장 변동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매출 비중이 20% 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또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글로벌 주요 기업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랙록은 작년 말 기준 8조 6,800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 CEO는 글로벌 자본이 ESG 선도 기업들로 향하는 투자 지형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객의 우선순위에 기후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블랙록, ESG 못하는 기업 투자자금 회수. 블랙록의 선언은 자본시장 ESG 투자가 대세가 됐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블랙록은 기업들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CEO는 탄소 중립 전략을 충분히 내놓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투자 자금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글로벌 자산 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인권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하고 있다.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요소를 검토 분석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는 필수적인 절차가 됐다. ESG의 어떤 관련 투자에 울고 웃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기관들은 ESG 투자 원칙을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다. 호주의 광산 기업인 리오틴토는 지난해 5월 철광성 광산을 확장을 위해 한 동굴을 폭파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동굴을 폭파했지만 상당히 곤욕을 치른 케이스입니다. 동굴은 46,000년 전 호주 원주민의 유적지였다. 주요 연기금과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사회적 가치를 저버렸다.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리오틴토는 CEO 등 최고위 임원 3명이 옷을 벗으며 백기를 들었다. 또 ESG 투자로 수혜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국영기업 등 동에너지 해당 회사는 2017년 사명을 오스테드로 바꿨다. 석유 사업부는 매각하고 해상 풍력 발전을 주력 사업으로 삼았다. 그러자 글로벌 ESG 펀드에 투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2016년 270크론의 수준이던 오스테드 주가가 지난해
1100크로네까지 올랐다. 약 한 4배에서 5배 정도 주가 수준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어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ESG의 이제 펀드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1년, 그러니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조 6,900억 정도가 펀드 규모로 형성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지금 이제 나온 것도 있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도 있는데, 자, 지금 현재까지 쏟아져 나오는 이런 ESG, 테마 지수를 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를 테마로 한 지수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사회 책임 투자 지수 SRI를 시작으로 KRX ESG 사회 책임 경영 지수, 코스피 200 ESG 지수, 이런 기타 등등 7가지 ESG 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KRX 300 기후변화 지수, 코스피 200 기후변화 지수, 기후변화 리더스 지수 등 기후변화 지수 3종 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ESG를 테마로 한 상장사, 상장 지수펀드, ETF를 얘기하는 거죠. 상장 지수증권, ETN, 또 함께 좀 출시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참조하시면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미국에는 이미 100개 넘는 주식형 ESG나 ETF가 있다고 하고, 또 관련해서 이런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 주의할 점들이 조금 있다면, 투자하는, 이러한 것들이, 진짜 ESG 펀드가 맞는지, ETF가 맞는지, ETN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SG 컴퍼니 중에 사례를 하나 골라서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기업 중에 하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입니다. 16년째 ESG 경영, 올인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다른 기업의 ESG 사업을 돕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프랑스 기반 다국적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ESG란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ESG 경영에 나섰다. 회사 사업 내용부터 그렇다. 1836년 철강 중장비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1980년대부터 전력 부분으로 사업 내용을 아예 바꿨다. 1990년부터 전력 관련 기업 인수를 나섰고, 이제는 전력 관리와 공장 자동화 솔루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됐다. 다른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고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게 주요 사업이다. 각 기업의 ESG 사업을 도와주는 게 기업 먹거리인 셈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정보기술, 기업 등을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쿨링 옵터마이즈 기술이다. 데이터 센터 전체에 똑같은 온도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기술과는 달리 AI 장비별 온도 변화를 포착해 부분별 쿨링 시스템을 돌린다. 그만큼 전력 사용량도 줄어든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에너지 관리와 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플랫폼인 에코스트럭처도 함께 운영한다.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의 ESG 지수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사에서 경영에도 까다로운 ESG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슈나이더 지속가능성 영향지수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 기업 내 다양성 촉진, 사회적 활동 등 분야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매분기 자체 평가를 거친다.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목표와 지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도
이 슈나이더 내에서의 어떤 눈여겨볼 만한 대목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기마다 성과를 관찰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ESG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10점 만점에 올해 년도에 9.32점 높은 ESG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나이더에서는 2025년까지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SSI 지수 기준을 새로 갱신하고, 또 탄소 배출량보다 저감량이 더 높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에는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또 성평등 지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직원 비율을 2025년까지 50대 50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은 그 모든 기업과 많은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정리해 볼 때는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 카본 지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 마지막으로 어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K기업 서바이벌 플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TV는 책 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